안녕하세요. 오늘이 77번째 시간 유럽 다뉴브강 협력 사례입니다. 보시는 지도는 다뉴브강 지도로 여기 독일에서부터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입니다. 유럽 다뉴브강 국제협력 사례란 무엇인가요? 유럽 다뉴브강의 국제협력 배경은 무엇인가요? 다뉴브강은 중앙 유럽의 심장부에 놓여 있는 유럽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하구의 큰 습지의 삼각지를 끝으로 흑해에 이릅니다. 다뉴브강 유럽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적대적으로 형성된 동서진영의 많은 유럽 국가들에 의해 다뉴브 강이 공유되었지만 이들 국가 간의 갈등으로 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의 관심사는 하천의 항행이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질 문제가 점차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통과하며 수백만 명이 배출하는 오물, 농업과 산업 하수, 30여 개의 중요 지류도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련 연방과 유고 연방의 해체로 다뉴브강을 가로지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협력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뉴브강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인가요? 1985년 수질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8개 다뉴브강 유역 국가들이 다뉴브강 물관리 문제에 관한 다뉴브 유역국들의 협력 선언에 서명하였는데 강유역 전반의 통합된 관리망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복구와 보호를 위한 국가적 행동을 지원하는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특별 작업반을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댐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어 논쟁을 한 바가 있는데 본 강의의 마지막 부록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1991년에는 소피아 회의에서 다뉴브강의 수질보호 계획에 대한 세부안이 협의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 프로그램 조정위원회에서는 참여의 원칙을 중요시하여 각 유역 국가들이 강 유역 내에서의 협력 활동을 지원할 이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명은 국가조정관과 국가실무연락관입니다. 1992년 7월에는 브뤼셀에서 조정관, 실무연락관, 후원기구 간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중요한 결정사항으로는 쟁점에 대한 자료정보를 포함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1993년도에는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3차 특별작업반 회의에서 한 단계 더 심화되었습니다. 즉 전략행동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4년 소피아에서는 다뉴브강 보호협정에 서명하였는데 협정 내용에는 장기에 걸쳐 다뉴브강 유역 내 수료 상태의 변화가 다뉴브강 인접국들의 환경, 경제,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발생과 위협에 대해 다뉴브강 인접국가들이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의 협력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뉴브강 보호협정은 1856년에 다뉴브강 지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파리 조약의 법적 연장입니다. 소결론으로 국제 다뉴브강 보호위원회를 통한 다뉴브강의 유역관리 계획, 수자원 및 수생태계 보호, 물 분배, 물 관리 및 수질 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물 분쟁의 해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뉴브강 공유하천 공동위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국제 공유하천의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고 협력 과제는 주로 용수의 배분과 하천의 오염 관리 등 환경보호가 공통적인 과제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또는 다국 간의 국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협력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도 대체로 분담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력의 과제 측면에서는 대체로 용수 확보와 하천수의 오염 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협력을 위한 제도기구 측면에서는 국제기구와 NGO를 적절히 활용하여 다뉴브 강 보호협정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국제기구나 NGO 협력에 필요한 재정원으로서도 활용하였다는 점에 우리에게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NGO의 전략적 활용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대내외의 NGO들과의 연대를 통한 활동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수자원 문제에 관한 인식의 공감대를 창출, 확산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부각시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정보의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각국 정부에 대해 초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환경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임진강 북한강의 경우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뉴브강 보호협정이 협력의 내용 측면에서 유랑수로 수질은 물론 그것이 환경, 경제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포괄하고 있고 사후적 협력이 아니라 예방적 협력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있는 임진강 북한강에 대한 남북한 협력이 경제, 환경, 사회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서의 공동조사 등을 통한 협상 방안으로 협력의 장애 요인인 비대칭적 정보, 과학 및 기술에서의 차이는 유역국 간 갈등의 해결에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해결은 인센티브를 통한 협력 방안의 도출과 갈등의 해결은 이에 당사 국가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각화된 추진 체계의 구성으로 수자원 협력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유역국 간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나 비정부기의 중재나 촉매의 역할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재정 확보는 다뉴브강의 국제기구와 비정부 단체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들을 협력에 필요한 재원으로서도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비정부 단체와 국제기구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함께 구상하고 국제기금의 형성을 통해 협력의 실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세계은행, 동티모로, 보스니아와 헬츠고비 등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여하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력의 과제, 협력을 위한 제도기구, 과학과 기술에서의 공동조사 등 협상 방안, 다각화된 추진체계 구성, 재정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최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미국과 캐나다 간 자원공동이익 협력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